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3대 왕인 태종이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 그 피가 난무하는 과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1367년인 공민왕 16년 함경도 함흥에서 태조 이성계와 신의왕후 한씨 사이에 5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방원은 무인 집안 출신답게 호방한 무인의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려서부터 총명한 기질을 보여서 이성계의 기대와 애정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성계의 이런 기대 하에 이방원은 한양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고 또 한양에서 혼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의 혼인 이야기는 원경왕후 편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원은 1383년 17살의 나이로 문과에 급제를 하게 됩니다. 비록 장원은 아니지만 33명 중 10등으로 급제를 한 것이니 당시 변방에서 온 무식한 무인 집안이라고 이 이성계 집안을 무시하는 이들에게 자랑거리가 생긴 겁니다. 이에 이성계는 누구보다도 기뻐했는데요. 이방원의 과거급제 사령장을 받고 이성계는 기뻐서 몇 번이나 읽고 또 읽고 궁거를 보며 절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방원은 밀직 사대원 자리에 오른 후 22살에 전리사 정랑 자리에 오르며 행정실무 책임자가 됩니다. 1388년 5월 22일 노동정벌에 나섰던 5만의 고려군이 말머리를 돌려 되돌아온 위화도 해군. 이성계의 편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어서 모르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이후 이성계는 라이벌이었던 채영 장군을 제거하고 고려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1392년 이방원이 25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 신의왕후 한씨가 사망을 해 3년 염악살이를 하게 됩니다. 조선 건국사에서 이성계가 황해도 해주에서 사냥을 하던 중 말에서 떨어져 크게 다치면서 혁명파가 위기에 처하게 된 상황까지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때 조정은 정몽주를 필두로 한 개혁 세력파와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역성혁명파로 나누어 열심히 싸우고 있었는데 이성계가 크게 다치면서 균형이 깨어지게 됩니다. 정몽주는 이것이 하늘이 준 기회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역성혁명파인 정도전과 조준, 남운, 윤소종, 남재, 조박 등을 제거하려고 하죠. 이렇게 이성계가 몸져 누운 사이 정도전을 비롯한 역성혁명파의 중심 세력들이 귀양지로 끌려가게 되었고 이들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방원은 즉시 염악살이를 거두고 아버지에게 달려가게 되죠. 아버지, 병난도에 계속 계시면 안 돼요. 지금 개경이 난리 났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건재함을 보여주셔야 상황이 수습됩니다. 이방원은 아픈 아버지 이성계를 수레에 태워 개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성계는 개경에 도착하자마자 내 사람들을 유배 보내다니 이게 무슨 짓이냐 하며 항의 편지를 보냈지만 정몽주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이번이 아니면 이들을 쳐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이때 이방원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상황을 정리해야겠다.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에게 정몽주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왔지만 이성계는 절대 안 되는 일이라며 돌아가서 어머니 3년상이라 치르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은 정몽주를 제거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그르쳐질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이방원은 형 이방과 숙부 이화, 매제 이제, 그리고 이방원이 숙부로 부르던 이지란 등을 모아서 정몽주를 제거해야 된다는 말을 다시 한번 꺼내는데요. 이성계의 명을 존중하던 이지라는 반대 의견을 냅니다. 하지만 이방원은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을 하며 정몽주 살해 계획을 강행하기로 했고 조영규, 고여, 이부, 조영무에게 지시를 내리고 살해 장소, 시기 등을 준비해 나갑니다. 그리고 1392년 4월 정몽주가 이성계의 병문안을 오게 됩니다. 이때 이방원은 마지막으로 정몽주에게 하여가를 던지며 의중을 떠보게 되죠.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이리라. 하지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하며 정몽주는 단심가로 답하면서 뜻이 변할 리 없음을 말하게 됩니다. 이방원은 결국 조영무 등을 보내서 선주교에서 정몽주를 철퇴로 내리치게 해 그를 살해하게 되죠. 사실 정몽주가 읊었다는 단심가나 그가 선주교에서 사망했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하여거와 단심가는 17세기가 되어서야 문헌에 등장을 했고 정몽주 시집에 단심가가 수록된 건 18세기의 일입니다. 그리고 정몽주가 선주교에서 사망했다는 이야기도 18세기가 되어서야 등장을 하게 되죠. 왕권을 강화해야 하던 시기, 충과 절의를 강조하기 위해 정몽주를 충의 상징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의 죽음을 극적으로 만들기 위한 장치로 선주교를 사용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여튼 이렇게 정몽주가 이방원의 손에 죽고 상황은 다시 역전되어 이성계의 혁명파가 살아나게 되지만 이성계는 아들 이방원에게 분노를 쏟아내게 됩니다. 이성계는 이렇게 손에 피를 묻히며 왕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최대한 모양 좋게 왕위를 넘겨받아 좋은 이미지로 남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몽주가 역성혁명파를 칠 때도 꾹 참고 정몽주를 살려둔 것인데요.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아도 정몽주와 이성계는 나란히 걸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이방원은 잘 알고 있었고 이렇게 이방원이 정몽주를 숙청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혁명파는 위기를 넘기고 고려 왕조는 막을 내리게 되었으며 1392년 이성계는 조선의 왕 태조가 됩니다. 이때 이성계는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였으니 후계를 빨리 정해야만 했죠. 1392년 8월 본격적으로 세자를 정하는 문제가 논의됩니다. 태조가 비밀리에 공신인 백응념, 정도전, 조준 등을 불러서 세자 책봉에 관한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백응념이 먼저 나서서 적장자를 세우는 것이 도리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이성계의 표정이 굳어지게 되죠. 그리고는 조준에게 그대의 생각은 어떤가? 라고 다시 묻게 됩니다. 이에 조준은 세상이 태평하면 적장자를 먼저 하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공이 있는 일을 먼저 하오니 원컨대 다시 3번 생각하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 잡음 끝에 퇴자가 된 것은 신덕왕후 강씨가 낳은 막내 아들 11살짜리 꼬마 방석이었습니다. 태조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왕이 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신덕왕후 강씨의 내조를 저버릴 수 없었을 것이고 당시 중전이 된 이도 신덕왕후이니 그녀의 자식을 세자로 세우고 싶었을 겁니다. 대신들 입장에서도 어린 방석을 태자로 앉혀두고 재상이 국정을 주도하는 나라로 만들고 싶어 했으니 이런 결정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신의왕후 한씨의 6 형제들은 나름 조선 개국에 일조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신자리 하나도 받지 못하고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방원 역시 개국공신에서 제외되었는데 개국공신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모두 52명이 확정되었지만 이방원과 그의 형제들의 이름을 찾아볼 수는 없었죠.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 세자 책봉 논의에서도 배제되면서 순식간에 그의 입지가 바닥으로 추락해버립니다. 이방원은 군 작호를 받아 정안군에 봉해지지만 정작 실권에서도 점점 배제됩니다. 앞서 이방원은 개국 초기에 아버지 이성계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그의 사병이자 당시 조선 최강의 군사 집단이었던 가별초를 하사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세자 책봉이 이루어지기 얼마 전 선조의 능실에 제사를 지내고 능호를 지으라는 아버지의 갑작스런 명을 받고 동북면으로 떠났는데요. 그 사이에 이성계는 여러 왕자들과 공신들을 각 도의 절제사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방번에게 동북면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뒤늦게 돌아와 이 사실을 알게 된 이방원은 어쩔 수 없이 이복 동생인 이방번에게 자신의 가별초를 넘겨주어야만 했죠. 당시 조정은 정도전, 조준, 남은 등 태조 이성계의 핵심 측근들 위주로 돌아가고 있었고 조선의 개국을 함께한 공신들이라도 권력에서 밀려나 불만을 가진 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왕자들의 분노도 매우 컸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분노한 것은 당연히 이방원이었습니다. 이방원이 조선 건국에 기여한 공이 제일 크다 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불만 세력이 모이게 되었으니 반정도전 세력의 중심으로 떠오른 것은 이방원과 이방원의 장인어른 민재였습니다. 그리고 태조의 이복 동생 이화와 종친들, 신의왕후 한씨 소생의 왕자들, 그리고 하륜을 비롯한 비주류 인사들이 정안군 이방원을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민재는 사위에게 역술, 풍수지리, 관상 등의 재능이 있던 하륜을 소개시켜 주는데요. 평생에 걸쳐 그에게 도움을 주는 귀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화는 이방원의 1급 참모 역할을 충분히 했으며 이성계의 이복 형제 이지란도 이방원을 지원했고 정몽주를 죽이는 데 함께했던 조영무도 충실한 신복이 됩니다. 조선은 개국 초기부터 중국 대륙의 명나라와 심각한 외교 마찰을 겪고 있었는데요. 당시 명나라의 황제였던 태조 주원장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먹이며 틈만 나면 시비를 걸어왔던 것입니다.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이염이라는 사람은 꿇은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원장에게 거의 죽을 때까지 맞아서 돌아오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1394년 4월이 되자 주원장이 이번에는 조선인들이 배를 타고 넘어와 명나라의 연해 지방을 노략질한 사건이 있으므로 이성계의 장남이나 차남이 범인을 직접 잡아오라는 요구를 해왔는데요. 태조는 이방원을 명에 보내기로 합니다. 6월 1일 태조가 이방원을 불러 명에 가줄 것을 부탁하는데요. 이방원 입장에서는 무척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은 이런 마음을 누르고 사직의 큰 뜻을 위해 어찌 감히 사양하겠습니까? 라는 말을 했고 이 말을 들은 태조가 눈물을 글썽이며 너의 체질이 파리하고 허약해서 만리의 먼 길을 탈 없이 갔다가 올 수 있겠는가? 하며 다정한 말을 건네며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이 순간만은 먼 길을 보내야 하는 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보인 것이죠. 일이 잘못되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이방원은 사신단을 이끌고 명나라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방원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긴 했던지 얼음장 같던 주원장의 마음을 녹였고 양국은 사신왕래를 재개하게 됩니다. 이방원은 이 일을 계기로 세력 확장의 날개를 달게 되죠. 여전히 정권은 정도전을 비롯 남은 조준 등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외된 왕실 종친들과 다른 무신 출신들의 공신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원은 이들과 은밀히 접촉하며 세력을 더 모으게 됩니다. 그런 와중 표전문 사건이 터지면서 정도전이 위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조선 건국 초기 명나라에 보낸 표전문의 글귀가 예의에 어긋났다며 명에서 트집을 잡아 표전문을 쓴 정도전을 명으로 보내라는 말을 하지만 정도전을 보내면 그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태조 이성계는 정도전을 보내지 않고 명나라에 김약강, 노인도, 정총 등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해 명나라에 붙잡혔던 사신들이 처형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신덕왕후 강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상복을 입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정도전이 작성했다는 그 명나라 황제에게 바치는 표전문은 명나라에게 조선은 속국임을 맹세하고 명나라 황제를 친송하는 내용인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주원장은 자신이 과거 도적과 승려였던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광, 승, 적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며 도둑적과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칙자도 쓰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도둑 도자와 발음이 같아서 도자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며 스님 승과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생자도 금지했는데 표전문에 이 생자가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명은 계속해서 정도전을 보내라는 요구를 하는데요. 태조 이성계는 정도전이 병에 걸렸다, 또 나이가 많다라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명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한때 정도전은 공직에서 잠시 물러나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정도전은 자신을 밀어내는 명을 경계하게 되고 친명 정책의 노선을 바꾸어 반명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태조 이성계의 승인을 얻어 1397년 6월 14일 요동정벌론을 공식화시키기도 하죠. 하지만 사실 이 요동정벌 계획은 꼭 요동정벌을 하겠다는 의지라기보다는 관료주의의 가장 위협이 되는 이방원과 그 형제들을 무력화할 목적이 더 강했으니 정도전은 요동정벌을 명분으로 내세워 사병학파를 단행합니다. 이것은 왕 이외의 종친들이 소유하던 개인 병력을 모두 국가에 귀속시키는 제도였죠. 1398년인 태조 7년 정도전은 진법 훈련 강화를 명분으로 각 왕자들이 소유하고 있던 사병 혁파와 무기 반납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방원의 사병들은 정도전의 명을 거역하고 훈련에 나가지 않는데요. 정도전은 이방원의 사병들이 진법 훈련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회초리로 때렸고 이는 이방원에게 엄청난 모욕감을 가져다 주죠.
정도전은 이방원의 수족을 잘라낼 생각을 했고 하류는 정도전에 의해 좌천되어 충청도 관찰사로 제수되어 충청도 진천으로 떠나게 되는데 떠나기 전 안산군수 이숙번을 이방원에게 소개시켜주면서 만약 일이 생기면 자신을 급히 부를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충청도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며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1398년인 태조 7년, 태조는 신덕왕후 강씨가 사망한 후 자주 앓기 시작했는데요. 불안해진 정도전은 태조와 신의왕후 한씨 사이에서 난 아들들, 즉 세자 방석의 이복 형제들을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 했는데 세자의 이복 형제들 중 왕이 될 사주를 가진 이가 한둘이 아니라는 사주가 나오게 됩니다. 정도전의 결심을 굳히게 하는 점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방원 역시 정도전의 음모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원 역시 세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정도전의 계획을 미리 알려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 하륜이 이방원에게 소개시켜준 이숙번이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을 이장하는 문제로 군사들을 이끌고 한양에 올라와 있었는데요. 그에게 곧 큰일을 치르게 될 것임을 은밀히 일러두게 됩니다. 그리고 8월 26일 태조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정도전은 왕자들과 사위들을 모두 입궐하게 해 궁궐 숙직을 하라는 명령을 전달합니다. 이방원도 형제들과 함께 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궁궐 안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배치되어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었고 근정정 옆 향랑에 이방원의 형제들이 모여 수기를 하게 되었는데 움직일 수 없게 감시를 받고 있어 인질이나 다름없었고 세자 방석만이 태조를 모시고 다른 형제들은 태조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이날 이방원의 부인 민씨는 자신이 아프다는 핑계로 이방원을 불러들였고 이방원이 집으로 잠시 돌아와 부인 민씨 그리고 부인 민씨의 동생 민무질 등과 비밀리에 어떤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다시 궁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부인 민씨는 궁에 들어가는 것을 극구 만류하게 되죠. 이에 이방원은 형제들이 모두 거래에 있으므로 경고도 해야 하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면 군사를 일으키겠다며 입궐을 하게 됩니다. 저녁 8시 무렵 4시가 와서 왕자들은 모두 들어오되 시종하는 무리들은 데리고 오지 말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성계 이복 동생 이화와 태조의 사위 심종, 이재 등이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방원은 궁중의 문에 등불이 모두 꺼져 있는 것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아프다며 뒷간으로 들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이때 밖에서 이강공 이방이와 회안공 이방간이 동생 이방원을 애타게 찾는데요. 이방원은 뒷간을 뛰쳐나와 이젠 어쩔 수 없다 하며 결단을 내렸고 그대로 영추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고 형들도 함께 집으로 말을 달립니다. 그렇게 거사는 시작되게 되는데요. 부인 민씨에게 소식을 들은 하륜도 바로 한양으로 올라와 거사의 정당성을 알리고 사람들을 모아 이방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숙번을 비롯 형 이방이, 이방간, 그리고 200경이 합류를 하게 되는데요. 군사의 규모는 기병 10명, 포졸 9명, 노복이 10여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사라고 칭하기에는 정말 민망한 수라 분명 기록보다는 더 많았겠지만 거사를 일으키기에는 부족한 수임이 분명하죠. 이들은 군호를 산성이라고 정하고 군의 최고 기관인 삼군부를 점거합니다. 그리고 정도전 일파를 잡기 위해 정도전이 기거 중인 남은의 첩이 사는 집으로 가게 되는데요. 당시 정도전은 남은 이방석의 장인 심효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정도전이 있는 집 주위를 포졸들로 둘러싸게 하고 이웃집 3곳에 불을 지릅니다. 이때 정도전이 깜짝 놀라 도망해서 그 이웃에 살고 있던 전판사 민부의 집에 숨어들었는데 민부가 이방원에게 달려와 배가 불룩한 사람이 내 집에 숨어들었습니다 라며 정도전이 숨어있는 것을 알립니다. 이방원은 소근 등 4명을 시켜 정도전을 잡아오게 했고 정도전은 이때 침실에 숨어 있었는데 소근이 빨리 투항해서 밖으로 나와라 라고 소리를 치니 정도전이 자그마한 칼을 가지고 밖으로 나오게 되죠. 소근이 칼을 버리라고 외치자 정도전이 칼을 던지면서 문 밖으로 나와 청컨대 죽이지 마시오. 한마디 말하고 죽겠소. 라고는 이방원 앞으로 와서 예전에 공이 이미 나를 살렸으니 지금도 살려주시오 하며 목숨을 구걸하는 말을 합니다. 예전에 그를 살렸다는 것은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여 그를 살렸던 것을 말합니다.
드라마에서는 정도전이 아주 의연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은 것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목숨을 살려달라 빌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리는 곧 베어지게 되는데요. 조선의 근간을 만든 이의 최후로는 너무나 허무한 최후가 아닌가 싶습니다. 심효생 역시 바로 잡혀서 목숨을 잃었고 남은은 간신히 몸을 피해 성문 밖으로 도주했지만 이방원의 군사에게 잡혀 역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길을 보고 달려온 찬성 유만수, 친군이 도진무, 박위도 목이 베어지죠. 새벽 2시가 되자 이방원은 광화문에서 남산에 이르는 곳곳에 횃불을 피워 올리게 하는데요. 군사가 대규모인 것으로 보이기 위한 수단이었죠. 난이 일어났다는 말을 들은 태자 방석은 궁궐의 수비대를 지휘해서 반란군을 진압해 보려고 했지만 환하게 밝혀져 있는 횃불을 보고 광화문에서 남산까지 꽉 찰 정도의 군대가 동원된 것으로 알고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곧이어 경복궁을 장악한 이방원은 세자 방석을 궁 밖으로 내보내라는 요구를 합니다. 태조는 방석을 살려준다는 약속을 믿고 그를 내보냈는데 그때 방석은 울면서 밖으로 나갔고 방석의 부인 심씨는 남편의 옷자락을 당기면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태조는 설마 이방원이 동생을 죽이리라 라는 생각을 했지만 방석은 궁성의 서문 밖에서 참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히 도망쳤던 신덕왕후의 큰아들 이방번 역시 양화도 부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방석과 방번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자 태조 이성계는 통곡을 하며 몸부림을 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요. 궁녀와 내시들이 급히 옥체를 일으켜 자리에 눕혔지만 혼수 상태에 빠져 옆에서 어떤 말을 하여도 알아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꼬대로 현비 미안하오 방번 방석이가 못된 방원이란 놈한테 맞아 죽었구려 하며 헛소리를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이방원은 이후 남은 반대파들을 모두 죽이고 신덕왕후 강씨의 딸 경순공주의 남편 이제도 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1398년에 일어난 제1차 왕자의 난입니다. 이방원은 일단 생존한 형들 중 가장 위인 이방과를 세자로 추대를 합니다. 이방과를 세자로 추대한 뒤에는 하륜이 있었는데요. 이 왕자의 난을 일으킨 명분을 쌓기 위한 연출이었죠. 태조 이성계는 자신이 아끼는 이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음을 맞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이성계와 이방원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힘을 잃은 이성계는 그의 9월 상황으로 물러나게 되었고 이방가가 조선의 제2대 왕인 정종으로 즉위를 했지만 실권은 왕자의 난을 주도한 이방원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 후 이방원 위주로 세력이 개편되는 것에 불만을 느낀 이방원의 넷째 형 회안대군 이방간이 1차 왕자의 난에서 공을 세웠지만 자신이 2등 공신이 된 것에 불만을 품었다가 귀양을 갔던 박포와 손을 잡고 반기를 들게 됩니다. 이방간은 이방원 못지않은 야심가였지만 그 기질은 동생에게 미치지 못해 꽤 갈등이 있는 사이였는데요. 이방간은 사냥을 핑계로 군사를 모아 거병을 하게 되었는데 1400년인 정종 2년 정월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방원도 사병을 모아 이방간의 공격을 대비하게 됩니다. 이들은 선주교와 개성 시내 일대에서 치열한 시가전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이방간이 이끄는 사병이 더 많았지만 전쟁에 단련된 이방원의 군사를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준비가 미흡했고 이방간을 지원해주는 사람들도 없었죠. 이렇게 2차 왕자의 난도 이방원의 승리로 끝이 났고 이방간은 생포되어 유배되었으며 박포는 붙잡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륜은 다음날 바로 정종을 압박해서 이방원을 세제로 삼도록 했고 정종은 이방원을 왕세제로 책봉합니다. 이방원을 자신의 양자로 입적했으니까 왕세자로 책봉한 것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리고 그해 11월에는 정종이 아예 왕위마저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나게 되면서 이방원은 그렇게 조선의 제3대 왕 태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륜은 평생 태종의 오른팔이 되어 정치와 경제에서 많은 것을 이루어냈고 절대 태종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지 않아 태종의 절대 신임을 얻게 됩니다. 태종은 왕이 된 후 정도전이 하고자 했던 사병 혁파를 하고 병력을 중앙으로 집권시키면서 반대파들의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한편 국방력도 강화하게 됩니다.
태조 때 명과의 외교 관계가 불편했음은 이미 이야기했었는데요. 태종은 명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4대 관계를 확립합니다. 이는 국제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대신 조선은 실리를 취하는 외교 정책이었죠. 이로써 조선은 명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 질서 속에서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여진에 대해서는 교린 정책을 펴서 때로는 회유하고 때로는 강경하게 대치하면서 4대 교린 정책은 조선 외교의 기본 원칙이 됩니다. 그리고 왕권을 제약해왔던 도평이 사사를 의정부로 개편하고 그 권한을 축소시키죠. 그리고 2조, 병조 등 6조에서 정무를 처리하게 하는 삼의정 6판서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이 시스템 하에 호패제를 실시하고 신문고를 설치했는데요. 호패제를 실시하면서 전국의 인구 동태를 파악하고 조세를 정확하게 거둘 수 있도록 했고, 신문고 설치로 백성들의 억울함이나 반역 사건의 고발 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노비제도를 완화하는 종부법을 제정하고 농경사업 지원, 사원 재정의 국고 환수 등 대대적인 국책을 시행하면서 조선은 조금씩 안정이 되어 갑니다. 태종은 조선을 강한 국방력을 가진 나라로 만들고 싶어 했고 국방개혁을 실시합니다. 1403년 삼군부를 삼군 도총제부로 부활시키고 승추부는 군기를, 도총제부는 군령을 나눠 장악하게 합니다. 그리고 1405년 승추부는 병조에 기속시켜 병조가 군사지휘권을 장악하게 했죠. 1409년에는 11도에 도절제사를 파견하고 영진군, 수성군을 정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 도마다 쾌속선을 10척씩 만들어 왜구에 대비하고 1515년에는 거북선을 개발하기도 하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인구조사를 해서 삼정 1호 국방군제를 편성해서 한 사람이 현역 군인이 되면 한 사람은 농사를 짓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가장이 되어서 군사로 나간 가정을 돌보게 합니다. 또 고려 최고 무기 전문가였던 최무선의 아들 최해산을 군기시에 특채를 해서 각종 화약과 화기를 개발하게 하는데요. 1409년 10월 15일 창덕궁의 정자 해원정에서 새로 개발한 화포의 시험 발사가 있었는데 이것이 신기전의 원형이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신무기는 왜구가 자주 출몰하는 울릉도 등 섬 지역에 먼저 배치해서 실전에서 사용하게 했죠. 태종 때 이 대마도를 정벌한 것도 잘 알고 계시죠? 덕분에 왜구들의 출몰이 크게 줄어서 조선의 변방이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태종은 즉위초 왕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후에 간쟁을 맡은 문화부 낭사를 사간원으로 독립시킵니다. 이렇게 언로를 열어서 전제 정치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죠. 또 민생에도 힘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물난리를 자주 겪었던 신의 하천을 정비해서 지금의 청계천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일화를 보면 피로 군주가 된 태종의 이 백성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1415년인 태종 12년 겨울 이 청계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농번기에 이 백성들과 군사를 동원하니 생산성이 떨어지고 백성들의 원성이 커졌던 겁니다. 태종은 백성들이 얼어 죽지 않게 배려하고 음식을 충분히 먹을 수 있게 하달했으며 해민서, 재생원 등의 이 의학사들에게 미리 약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천막을 쳐서 병사들이 발생하면 바로 치료를 할 수 있게 했죠. 그리고 이어 경인운하와 태안반도 운하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태종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이야기해보면 태종 4년 2월 8일 태종이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사냥을 나섰는데요. 이때 따라온 사관이 못마땅했지만 사관의 동행을 거부할 수는 없었죠. 사관의 임무는 왕의 모든 말과 행적을 기록하는 임무를 지닌 사람들이었기에 왕이라고 해도 그들을 물릴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관에게 너무 신경을 쓴 탓인지 태종은 화를 쏘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지게 되는데요. 말에서 떨어졌으니 정말 아팠을 만도 한데 사관이 이를 기사로 쓰게 되면 역사에 영원히 남을 망신이라는 생각을 해서 벌떡 일어나 좌우를 돌아보면서 사관에게는 이를 알리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록에 이 말까지 기록되었으니 그 사건을 사관이 모르게 하는 것은 실패했던 것이네요. 태종이 가장 공을 들인 일은 다음 왕이 될 아들을 위해 인재를 준비하는 것인데요.
태종이 준비한 인재는 바로 세종대 명재상으로 불리는 황희와 맹사성입니다. 사실 황희는 양녕대군을 폐위하고 세종이 될 충녕대군을 세자로 앉힐 때 적통승계의 원칙을 내세워 결사 반대했다가 5년간 유배 생활을 했는데요. 태종은 수시로 황희를 감시했다가 그의 충성심이 여전한 것을 알고 세종 즉위 후 그를 풀어 중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1418년 태종은 세종에게 양위하고 상황으로 물러나면서 그가 이루지 못한 과업을 아들 세종이 이루도록 하죠. 조선 왕조를 통틀어서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로 양위를 한 사람은 태종이 유일합니다. 1322년 5월 태종은 세종과 함께 매사냥을 하고 돌아온 후 병석에 눕게 되는데요. 병석에 누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56세의 나이로 사망하면서 그의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은 조선의 제3대 왕 태종의 인생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그는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된 비정한 인물이지만 개국 초 혼란스러운 조선을 안정시켜 조선왕조 500년의 기틀을 마련한 군주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